지금 미국은 광기의 종말 단계니까 조만간 패닉이 올 것이고 또 붕괴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세계 경제 질서, 금융 질서, 그리고 정치 질서까지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지표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 살아나기 힘들어요. 자, 소장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피가 4,200마저 돌파했었다가 4,000도 깨졌었다가 또 오늘은 다시 또 4,000을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슈퍼랠리, 또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슈퍼랠리 보였던 어쨌든 가장 큰 동력과 그 이후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고, 이게 일시적 조정인 건지 아니면 상승세가 좀 꺾인 건지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의 길을 거쳐요. 그 중에서 광기 초기에는 주도주들이 앞장서서 주식시장을 이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기의 중기를 넘어서서 말기쯤 가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량주들이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말기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소외주들, 열등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워낙 국제화되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면 이제 세계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경제 호황이 장기간 유지되는 나라에서 먼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기의 호황기에 이제 그 중기쯤 가면 이제 그 다음 경제 호황을 누린 나라들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주식시장을 이끌게 되는데, 그 말기쯤에 가면 그동안에 이제 경제난이 심하고 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던 나라들의 주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주가 지수들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 세계 금융시장의 호황기의 말기쯤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그걸 제가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9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 0.8%였을 정도로 경기 부진이 심각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2023년, 2024년 두 해 다 0% 성장을 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는 0% 성장을 했는데 지금 3분기에는 마이너스 0.4%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지금처럼 잘 나갈 수가 없는데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세계 주식시장의 장기 주기 중에서 말기 증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예외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해가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주가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 때문에 제가 이게 말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 그럼 지금 한국 경제는 좀 소비, 투자, 수출 내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 상반기에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0%대예요. 근데 3분기 때 이게 1.2%로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이 연율로 따지면 5% 가까운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 드물게 보였던 경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비든 투자든 수출이든 내수든 모두 다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분기부터는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꺾이고 있는 거 아닌가. 4분기에는 이게 혹시 또 마이너스가 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갑자기 지금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0월 2일부터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10일 동안에 우리 환율을 1,400원대에서 1,400원에서 1,431원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성장률도 낮아지고 주식시장도 악화되고 그 수출도, 사실은 수출 증가율도 빠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분기 이후에는
혹시 경기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원달러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1,460원, 뭐 70원대로 너무 높은데 이 고환율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첫째는요, 수출 증가율이 2, 3개월 이내에 바로 축소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 정반대 얘기인데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 반대 사례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커져요.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그만큼 외환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니까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해외로 직접 유출되게 되니까 국내 경기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셋째는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식시장의 주식 보유량의 한 약 3분의 1은 외국인이 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활성 주식이란 말이에요.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외국인은 매수를 안 해요. 그래서 활성 주식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매도를 하게 되면 약세를 보이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매각하고 우리나라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은 더 오르죠. 그런 악순환을 벌이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한때 그 환율을 열심히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떠나니까 갑자기 외환 수요가 많아지면서 외환 가격이 올랐잖아요. 우리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또 겁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끌어올려놓고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멍청한 그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펼치고 있는데 나는 그런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 텐데 왜 그걸 자꾸 잊어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앞으로 환율이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환율이 정부가 개입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거의 1,000억 달러에 근접했잖아요. 올해는 1,000억 달러 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외환이 1,000억 달러 혹은 1,000억 달러 넘게 지금 국내에 유입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외환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수출 경쟁력이라는 걸 내세워서 자꾸만 환율 방어를 해요. 그것도 아주 못되게 해요. 주로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 여객 시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NDF 거래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그 레버리지가 약 20배쯤 돼요. 그리고 작은 그 자금을 투입해서 환율 방어가 쉬워요. 그러니까 NDF 거래를 하는데 그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지금 그 자금을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이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다 무려 8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줬어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환차손 보는 것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 스와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국내 경기도 악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지금 퍼가 낮은 그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전 그 경제정책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우리 국내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자, 그럼 한국 경제 IMF를 능가할 가난이 온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일까요? 국내 경제 전문가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아주 암담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한류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5% 이상 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한류 얼마나 크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가격보다 5배, 7배 비싸도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수출품들 성과를 그만큼 끌어올렸잖아요. 가격 높이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니까 기업들이 무리한 짓을 안 하죠. 연구개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성장률을 억제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고환율 정책의 수출줄이죠. 국내 경기 약화시키죠. 주식시장 약화시키죠. 그러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게요. 우리 정부는 경제학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지금 경제정책을 펼쳐요. 네. 근데 경제정책이 경제 이론에 집착하게 되면 이건 항상 파국적인 결과를 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펼치고 있잖아요. 2022년 상반기에 연속 마이너스 2분기 성장하니까 연준이 바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달러 가치도 급격히 상승시켰잖아요. 근데 현재의 경제학은 금리를 높이면 투자가 부진해지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미국의 수출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3.1%, 2.6% 각각 성장을 하잖아요. 경제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저축,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을 고금리 그리고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미국의 그 생산, 고용, 투자 등 경제 활동들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럼 성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학적인 상식만 있으면 금방 유추해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참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대만은 우리나라는 일본 엔화에 기반해서 환율 정책을 펼쳐요. 엔화 가치가 약세면 우리 원화 가치도 약세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대만은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해서 그 환율 정책을 펼쳐요. 성공한 미국 경제 정책을 뒤따르니까 대만도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지죠. 지금 올해 대만 성장률은 5% 넘어갈걸요? 우리나라는 지금 1% 넘느냐 못 넘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보다 5배 더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지금 25년 만인가요? 8년 만인가요? 뒤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대만이 성공했으면 대만 따라가야죠. 미국 성공해서 미국 따라가야죠. 근데 왜 일본처럼 초장기 경기 부진을 초래한 그 경제 정책을 우리 정책 당국이 따라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괜찮나요? 세계 각국의 이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국가 부채든 가계 부채든 혹은 기업 부채든 대 GDP 비율이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 것이고 이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채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투자율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계부채든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비율이 클수록 성장률도 높고 경제 호황도 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반대로 지금 얘기들을 하니까 자꾸만 이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봐요. 물론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할 때에는 이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더 큰 타격을 입어요. 그렇더라도 자본 축적이 많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그 타격이 크지만 평상시에는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국가부채든 대-GDP 비율이 클수록 바람직해요. 자,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징후는요? 우리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경제정책이 문제이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쳐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그리고 성장 지속력이 아무리 크고 높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만간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 지금 제일 큰 우려사항은 그거예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언제 우리나라를 덮쳐오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그럼 위기가 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요? 우리 정부가 제발 외환시장 조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당국은 시장의 힘을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도전해서 이긴 거 사례를 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호전되고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수출을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즉각 해외로 유출되니까 국내 경영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정부가 환율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의 지금 어려움은 금방 극복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한 해에 200원 이상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들 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원 정도씩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한 900원대까지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 정책이 그렇게 바뀌기만 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아주 밝다고 봐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국내 경제에 덮쳐오더라도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국제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럼 금융위기의 타격을 신용 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호황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융위기의 타격을 위해서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안 믿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한국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해 고수하는 고환율 정책이 내수 부진과 기업 이익 악화만 초래한 이유는 뭘까요? 고환율 정책이 수출 증가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출 증가율은 반드시 줄어요. 무엇보다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GDP의 90% 내외인 내수가 폭망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 지금 주요 자원 대부분 수입하고 있잖아요. 중간재 또 부품 소재들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시설재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올라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업의 생산 비용이 급증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져요. 그럼 기업의 경영 수준이 악화되죠. 기업의 경영 수준이 악화되면 기업은 생산, 투자, 고용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후퇴가 와요. 이런 간단한 상식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해요. GDP 대비 그럼 수출의 비중을 10% 안팎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수출에는 중간재 매입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중간재 가치는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매출 총액이든 부가가치 총액이든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를 내수가 차지해요. 실제로 내수 규모가 수출보다 훨씬 크잖아요.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비교해보면 그래요.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세에도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정책적 딜레마는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 경착은 기준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 호황이 온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기준금리를 낮춰봐요. 그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도 2.5%인데 그 격차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국내 저축 어디로 가겠어요? 국내에 저축하는 것보다 미국에 저축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여요. 그럼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얻고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 국내 경기가 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기보다 지금은 미국과 동등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내 저축,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 안 해요. 국내에 투자돼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을 자꾸 외면하고 실물경제만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경제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실제로 대만이 지금 강대만 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경기가 호자예요. 올해 성장률 5%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대만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사례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 낮추면 안 돼요, 지금은. 고환율 정책 부작용으로 고물가, 고비용, 내수 침체의 삼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 실패를 입증한 사례가 되는 걸까요? 아이, 그럼요. 일본이 그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1990년대부터 그 고환율 정책을 9차례나 펼쳤잖아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반성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뭐 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고환율 정책의 폐해가 우리 경제의 경제난을 심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 포기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필요한 정책 조합은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도 6% 이상을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경상수 흑자를 즉각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니까 그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5.4%예요. 올해는 그보다도 많을 거예요. 6%에 가까울 거라고요.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의 힘만으로도 우리 성장률은 5% 내지 6%를 기록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고환율 정책이 막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만 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크니까 우리 환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 속도만 우리 정부가 조절을 해주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경기는 바로 살아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지금 국내 경기는 금방 상승으로 돌아서요. 이런 사례는 지금 2번이나 있었잖아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2년부터서 2007년까지. 그때 환율이 급속하게 떨어졌거든. 물론 매년 점진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80년대 후반 당군율을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도 그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률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고환율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소장님이 온다고 하면 그럼 금융위기는 언제 오는 건가요? 이제 온 건가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지금 반성을 해요. 성격이 너무 급하다. 너무 섣부르게 경고를 했다는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제 병리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금융위기는 평상적인 그런 금융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금융위기는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와요. 성장률에 따라서 약간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년에 이렇게 그 주기가 반복돼요. 근데 이번 사례는 1980년대 미국 사례하고 비슷해요. 미국이 1982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1987년에 딱 5년 만에 그때 10월 19일이죠. 주가지수가 한꺼번에 20% 이상 폭락을 해요. 하루에. 대공황을 초래했던 그 검은 목요일? 그것보다 하락률이 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도 미국이 대증요법 적인 그 경제정책을 줄기차게 펼치면서 급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급락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터졌었는데, 그걸 잘 막아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대증요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바뀌면서 이게 금융위기를 빨리 터뜨리거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 5년 정도 만에 터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터질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한 얘기도 제가 94년부터 곧 터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97년 11월 말에 터졌거든요. 그때도 제가 무당 경제학자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호황이 끝났다고 보신 이유는 경제 위기 신호나 징후 뭐가 있을까요? 경제 호황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끝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질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거대한 풍선처럼 튼튼한 어떤 막에 의해서 지금 안 터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바늘의 역할을 해야 할 게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터졌다고 봐요. 그것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어요. 투기성 거품은 순식간에 그럼 붕괴하는 건가, 아니면 2022년처럼 점진적인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경제 질병, 경제 재앙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품이 금방 탁 터지면서 경제 내 신용 승수만큼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고 거기에 따라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를 해요. 독이 미국의 금융시장 호황, 특히 주식시장의 호황은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되었고 투자되었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면서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 흘러드는 국제 금융 자본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서 그랬었는데 2025년도에도 지금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 호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올해 들어서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다시. 그리고 거기에다 금 가격도 폭등했어요. 네. 한때 4,200달러도 넘었잖아요. 온수당. 근데 이 가상화폐와 이 금이 유동성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화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유동성으로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신기록을 갱신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는 12만 8천 달러까지 갔던가요? 비트코인. 이게 지금은 9만 달러대도 붕괴됐다가 잠시 9만 달러 초반대로 오르기도 했는데 여전히 최고 시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4,200달러대에서 3,8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5만 원 훌쩍 넘었던 다우지수가 지금은 4만 8천대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상화폐의 가격과 그리고 금 가격의 동향을 여러분은 또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 그럼 4단계가 무엇인가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한국은 몇 단계일까요?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그 주기 중에서 광기의 종말 단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 수익률 있잖아요. 이게 18에서 20 정도가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25가 넘어가면 위험한 단계 혹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단계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펀은 평균적으로 25가 넘어요. 특히 주도주들, 소위 7대 메이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것의 평균 펀은 30을 넘어요. 메타하고 알파벳만 지금 28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30이 넘는단 말이에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금융시장은 그 광기, 패닉, 붕괴의 그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 중에서 광기는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된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지금 미국은 광기의 종말 단계니까 조만간 패닉이 올 것이고 또 붕괴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금융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 개입으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조절 물론 가능해요. 사람도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받으면 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금융위기의 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금리가 터지기 전에 경제정책도 중요하고 금리가 터진 다음에 경제정책도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더라도 신속하게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금융위기 지나갔어?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초기 금융위기 상황은 미리 판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가지수가 하루든 혹은 2, 3일 사이에 10% 이상 폭락한 다음에 전고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 그거는 붕괴와 패닉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슬금슬금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패닉이 생겨요. 큰 빚 내서 주식 산 사람들, 큰 빚 내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자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패닉 상태가 오면 패닉 셀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붕괴가 와요. 붕괴가 오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재앙이 벌어져요. 신용 창조 원리 역과정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되는 과정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중에 유통되다가 대부분이 이 금융기관으로 돌아오잖아요. 저축이나 혹은 투자 등등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 돌아오는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걸 또 다시 투자하고 또 개출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걸 신용 창조 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저축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한테 각종 예금증서, 투자증서, 수표,
은행 계좌 또 투자 계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통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통화의 분류가 본원통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창조 원리인데 이게 역과정으로 발생하는 게 신용 파괴 원리예요. 어느 곳에선가 어느 은행에선가 하나가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혹은 파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다른 금융기관들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유동성의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에 유동성을 축소시키면서 금융위기가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대공황급 위기 앞두고 자산관리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위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폭락하고 거기서 그치면 이제 기회가 안 오는데 그 폭락한 상황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절호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도 조만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를 도박 코인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흔히 그래요. 조만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져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상점의 가격표들 매일 바꿔달아야 돼요. 매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그만큼 가상화폐의 가격 급락은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생산, 고용, 투자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이 경제는 결국은 악순환에 빠져서 파국적인 국면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뭐라고 분類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도박코인과 똑같다. 도박장에서는 도박코인이 가치가 있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일종의 도박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문제는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파산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 가상화폐 투자자들, 1세대들 다 사라졌잖아요. 2세대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3세대들 큰 돈 벌었어요. 일찍이 투자한 분들. 수만 달러에서 지금 12만 달러까지 한때 돌파했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1세대, 2세대하고 다를 것이 아니에요. 도박이라는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분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봐도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이 국부 유출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보유하겠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 제 추정은 그래요.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식은 반드시 지켜봐야 할 현실적인 경제 지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높으면 저축률도 높아요. 저축률이 높으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호조가 장기화돼요. 성장률이 낮아지면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성장률 지표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지표들도 함께 같이 살펴야 돼요. 환율이든 또 이자율이든 뭐 등등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은 항상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금융위기가 오면 자산 관리는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경제 위기, 특히 금융위기의 임상 사례들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산 관리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금화를 강조하셨는데 대공황급 위기 직전에 자산을 좀 전량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시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 정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뉴턴처럼 그 뛰어난 물리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투자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매각했다가 그 뒤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추격 매수를 해요. 그 뒤에 폭락하면서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폐국장이라는 희한한 자리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이제 버텨내요. 누구도 정점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얘기했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도 그때는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및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은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그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잖아요.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리고 1971년 그 달러 위기 직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 10년 이상 장기화했잖아요. 실업률이 한때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재앙을 한번 겪었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보호무역주의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 후보 정권이 국내 산업, 국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켜요. 그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59% 인상이 돼요. 품목에 따라서는 최고 400%, 500%까지 관세를 올려요. 그 영향으로 미국의 국제교역은 4분의 1 토막 나요. 세계 교역 규모도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1971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시 닉슨 정권이 모든 수입 혐오에 대해서 10%의 일괄 벌칙성 그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도 경상수지가 개선이 안 되니까 MFA, 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해서 섬유 품목마다 국가별로 다 쿼터를 할당했어요. 당시에 이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섬유를 수입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경상수지가 호전될 줄 알았죠.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에도 수출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서 그걸 성사를 시켜요. 근데 국제 수준은 계속 악화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여기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케이스 경제정책이 또 영향을 끼치지만 어떻든 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0년 이상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한 미국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출국은 미국 외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있어요. 미국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열악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동맹국의 약타 경제에 가까운 상호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패권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증거일까요? 미국의 달러 패권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 그중에서도 금융 질서, 국제 교육 질서 이것을 앞장서서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왔잖아요. 큰 역할을 했어요. 세계대전 이후에 번영을 누렸던 것도 미국의 역할이 컸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쟁은 금융 질서, 또 경제 질서, 그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민주세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주로 동맹국, 민주국가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세계 경제 질서, 금융 질서, 교육 질서, 그리고 정치 질서까지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큰 타격을 입기는 하지만 그 지위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EU가 어느 정도는 그 대체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처럼 안정적이지 못해요. 변동도 심할 뿐만 아니라 또 각국 그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국, 러시아에서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달러 위에 그 나라 통화를 보유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중국의 위안화를 샀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봐요. 내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를 대체할 기축 통화가 없어요. 그래도 도전은 심각하게 받게 될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어떤 국제 경제 질서가 모색이 되면서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자. 이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달러는 기축 통화 이치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이 갑자기 20세기 들어서 쇠락에 갔듯이 파국적인 쇠락 이런 게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상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함부로 못 내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융기관들 대체적으로 그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떨어져요. 금융기관 경영수지가 악화되죠. 그러면서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다만 주식시장이 붕괴되든 혹은 다른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든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춰야 돼. 버는 통화도 2배 가까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거예요. 그 전에는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미국 경기는 어떤 편인가요? 소비, 투자, 수출, 물가,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경제에는 충격 흡수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체에도 그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충격 흡수력이 웬만한 충격은 다 흡수하면서 타격을 완화시켜요. 트럼프의 관세 정전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충격 흡수력이 그동안은 잘 흡수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이게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요. 그 지표가 발표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요. 여러분들도 미국 정부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할 때 그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26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AI 관련주들은 구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등 그 업체들 경영수지 대단히 좋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3, 4분기 경영수지를 발표했잖아요. 공전의 그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또 크라우딩 이런 관련 업체들도 경영수지가 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가져다 영업을 하는 최종 소비자들 이익 남기는 것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최종 소비자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AI 산업은 전반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또 한 번의 동명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자꾸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AI 전문가들은 제발 AI를 지나치게 불리지 마라. 그런데 이미 많이 불려져 있어요. 또 AI 관련주들의 주가 수익률도 지금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터질 트리거 역할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근거는 뭘까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수익률은 18에서 20이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평균이 25예요. 이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주도주들은 지금 대부분 30이 넘잖아요. 35, 38.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이 넘고 팔란티어는 600이 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팔란티어는 경상이 600년을 모두 모아야 주가 총액에 이를 수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치게 불려져 있어서 이게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언제 꺼지느냐만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대공황 사례를 통해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1929년도 그 미국 주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정권이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키고 관세를 전반적으로 크게 올렸어요. 그 밖에도 여러 그 보호무역 정책을 동원을 했어요. 그 결과로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28%를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 수입 규모가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만약 금리가 터진다면 대공황급으로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심각한 게 트럼프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은 대공황 때와 비슷해요. 1971년도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를 구체적인 그 경제 지표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중국 경제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성장률. 2023년, 2024년 모두 다 5%를 넘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걸 믿는 중국 사람들조차 없어요. 저는 2024년에 벌써 경기 후퇴가 시작했고 2024년 말경에는 마이너스 성장 갔다고 봐요. 노숙자가
급증을 했잖아요. 번화가가 한산해졌잖아요. 사람들로 북적였던 식당든 이 상가들이 철실 상태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 광군제도 한번 보세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했잖아요. 과거와 같은 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지표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기 부양책가 그럼 중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내수 수출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2021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은 통제경제 체제잖아요. 그 금융위기를 여러 대중적인 정책 수단으로 막아왔어요. 재정지출도 늘렸고 기준금리도 낮췄고 통화량도 평창을 시켰고 그런 부양 정책들이 결국은 급성질환 금융위기를 만성질환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도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근데 그게 한계에 왔다. 지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 후퇴까지 심각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 중국 경제를 버텨준 것은 수출이었는데 이게 또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또 이게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들 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현금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만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LC를 이게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유럽의 선착장들의 중국 차들이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그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결국은 일본처럼 돼요. 초장기 불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보호무역, 중국이 자유무역을 외치는 현재 역전현상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중국은 보호무역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아주 높았어요.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애국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푹치고 장구쳐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대비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수출이에요. 중국 수출 지금 점점 부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동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이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까지 분해지게 되면 중국은 디커플링 아무리 잘 준비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경제적 내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국은 다당제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제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또 불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겠지만 정치적인 급변 혹은 체제 변혁 이거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 체제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정말일까요? 이번 광군제 때 그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또 판촉 활동도 했잖아요. 근데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잖아요. 저가, 가성비 제품들조차 안 팔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해진 상태예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그럼 일단락된 건가요? 중국의 부동산 주기는 장기 정체기가 끝날 상황에 와 있어요. 2021년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으니까 지금 5, 6년 지나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나 내년부터는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그동안 계속 낮아지면서 저축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했어요. 주택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그 정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유럽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주요 국가들과 또 그 작지만 그 부자 국가들 경제 상황이 엄청 어려워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매년 0%대 성장률과 1% 성장을 왔다 갔다 했고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얼마나 경제적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경기 불황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거나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금융 장세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조만간 유럽에서도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럽 경제는 좀 더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러우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설령 끝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당분간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 경제는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정책이 변화돼요. 유럽도 일본처럼 경제학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이 펼쳐야 돼요. 자국 화폐 가치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저금리 정책 펼치는 거, 재정 지출 늘리는 거, 또 통화 유동성 늘리는 거, 금리 인하하는 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경제학은 가르쳐요. 이거 실물 경제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경제에는 실물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은 금융 부문에서는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당장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흑자로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독일 경제부터 지금 유럽 경제를 사실상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독일이잖아요. 독일 경제 못 살아나요. 독일 경제가 못 살아나면 EU 경제 전체도 못 살아나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경제 정책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시급해요. 자, 그럼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은 그 2022년부터 24년까지 0%대 성장률과 1% 성장률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올해도 상반기에 0% 성장을 했어요. 근데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4%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금방 짐작이 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주가지수는 한때 52,000을 돌파했어요. 전형적인 금융장세고 거품장세죠. 이 거품이 꺼지면 일본에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요새 이 일본의 그 주식시장 주가지수 보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패닉과 붕괴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일본과 단절하는 거예요. 왜 일본을 본받아서 가냐고요. 미국과 대만처럼 성공한 경제정책을 뒤따라야지 우리도 성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하루빨리 미국처럼 고금리,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금리, 강원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돼요. 대만도 그런 정책을 펼쳐서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도 어둡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627, 97, 10, 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고 집값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경기도 주식시장 경기하고 비슷해서 장기 주기를 갖추고 있어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장기 정체가 오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등등 광기의 기간에는 온갖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붕괴가 오면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온갖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장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잠깐 올라서려고 하니까 정부가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기 정책에는 등락이 비교적 작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급등을 놔뒀더라도 또 급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국내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또 투기 바람이 부는 광기의 단계로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억제책을 펼친 것 같아요. 627, 97, 10, 15 대책 이후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 투자 심리, 부동산 투자 심리를 억제한 건 틀림없어요. 근데 시장의 힘에서도 금방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주택 착공 급감으로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장기 정책에는 그 주택 건설 공급이죠. 이거나 다른 그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못해요. 수요가 사라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공급 절벽 같은 거는 장기 정책에는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장기 정책이 끝나면 새로운 수요가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광기의 단계로 들어서죠.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강북으로 번지는 상승 도미노 현상의 핵심 원인은 뭐고 똘똘한 한 채 노린 자리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원래 부동산 경기는 잘 사는 동네에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은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부동산 투기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면서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면 그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강남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조만간 투기 열풍이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셔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투기 열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 살아나기 힘들어요. 장기 정책이니까. 장기 정책에는 저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수요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저축이 조금씩이나마 축적이 되면 한 2,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수요로 이게 바뀌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가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가 예측해 주신다면요? 빨라도 2027년 말쯤부터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는 장기 정체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하셨는데 다음 상승 사이클은 언제쯤 시작되는 거죠?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부터서는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예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까지 포함해서 금융시장이 큰 폭락을 겪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장기 침체기 동안 그럼 기회를 잡기 위해 취할 최적의 행동은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전염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금방 우리나라로 전염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의한다는 얘기죠. 곧 터진다고 말씀하신 경제위기 대처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저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는 환란이 터졌을 때 1977년 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했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부터 경상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면서 왜 안 보이고 확충이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폭락했던 그때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 큰 이익을 봤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현금 보유 비율을 되도록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죠.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시간 관계상 빠진 부분이 많아요. 제 책을 자랑하기가 그런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